치읓 같은 어둠이 서울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고 관악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온 바람은 남현동 일대를 차갑게 적셨다.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철옹성. 수도방위사령부의 정문은 굳게 닫힌 채 위병소의 불빛만이 빗줄기 속에서 외롭게 번지고 있었다. 위병소 안. 방탄모를 눌러쓴 이민혁 중사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지루함과 싸우고 있었다. 뻑뻑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차게 내리는 비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얗게 부서지며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이런 궂은 날이면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드물었다. 그의 군 생활처럼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이민혁에게 군대란 도피처이자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었다. 20살 초반. 되는 일 하나 없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를 받아준 곳. 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문화는 그의 뒤틀린 자존심을 매일같이 긁어댔다. 특히 그는 여자라는 존재가 군 조직 내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무시하고 억압했다. 여자는 조용히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아버지 밑에서 이민혁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도록 학습받았다. 그런 그에게 여군, 특히 여군 간부는 눈의 가시였다. 제 아무리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그의 눈에는 그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계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지시는 권위가 아닌 잔소리로 들렸고 그들의 존재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불순물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사령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우산을 쓴 인형 하나가 내렸다. 인형은 크지 않은 체구에 무릎까지 오는 평범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인형은 망설임 없이 사령부 정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비를 뚫고 걸어오는 민간인이라니. 그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그는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가 다가오는 인형 앞을 막아섰다. 정지 신원과 용무를 밝히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우산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없는 쉰 중반 여성의 것이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비에 젖어 임에 붙어 있었고 온화하지만 지적인 빛을 띤 눈동자가 그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복귀하는 길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혁의 귀에는 그저 나이든 군무원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사령부에는 수많은 군무원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군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함께 군 조직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존재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용무와 신분을 정확히 밝히십시오.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민혁은 일부러 더 딱딱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를 냈다. 상대가 여성일 때 그는 자신의 남성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느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과 무례함을 정확히 읽어낸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수도방위사령관 윤서진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이민혁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별 3개, 이 거대한 부대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 하지만 이민혁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뇌는 윤서진이라는 이름과 눈앞에 비에 젖은 중년 여성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아니, 연결시키기를 거부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경악이 아닌 불쾌감과 조롱이었다. 감히 일개 군무원 따위가 사령관을 사칭해 그의 뒤틀린 사고방식은 가장 모욕적인 결론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트렌치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작은 체구. 그 어디에서도 별 3개의 무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수도방위사령관 윤서진 중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이민혁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나아가 군 전체를 능멸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봐요, 아줌마. 결국 그의 입에서 폭언이 터져 나왔다. 장난칠 곳이 따로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무원이면 군무원답게 행동해야지. 어따 대고 사령관님 조남을 함부로 입에 올립니까? 여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한 시선 앞에서 이민혁은 오히려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증 당장 제시하십시오. 군무원 신분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원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이 부대의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겠어? 신분증은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신분증도 없이 이 시간에 부대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겁니까?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민혁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차별과 멸시가 깨어나 날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회의 편견이, 그의 열등감이 한데 뒤섞여 끔찍한 괴물이 되어 튀어나왔다. 어디 계집년 따위가 장군 사칭을 하냐. 군무원답게 얌전히 굴어. 그 말이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성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연민과 서늘한 결단력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민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천근의 무게가 되어 이민혁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더욱 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야, 그 눈빛은. 내가 틀린 말했어. 당장 따라와. 오늘은 당신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겠으니까. 이민혁은 여성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늘하고 장엄한 목소리였다. 중사, 자네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수도 방위사령관에게, 그리고 자네의 직속 상관에게 총구를 겨눈 것과 같은 행동을 했네. 그 의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목소리는 위병소의 희미한 불빛과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이민혁 중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기나긴 밤에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이민혁 중사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윤서진 중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위병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축시키는 듯했다.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한 인간이 내뿜는 존재 자체의 압력이었다. 이민혁은 순간적으로 숨 쉬는 법을 잊었다. 눈앞의 여성은 여전히 평범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 위로 거대한 산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치기 어린 분노, 유치한 편견, 그리고 비참한 열등감까지 모두 비치고 있는 듯했다. 무슨...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지만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성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저 여자가 진짜 사령관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국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다. 끝까지 장난질입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령관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직사관 나오십시오. 이민혁은 위병소 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처절하게 갈라졌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엑셀을 밟은 발은 브레이크의 위치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잠시 후 위병소 안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앳된 얼굴에 박지훈 소위였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잔뜩 흥분해서 고함을 치는 이민혁과 비를 맞으며 고요히 서 있는 중년 여성, 이 중사 무슨 일인가. 박소희님,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수도방위사령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심야의 부대에 들어오려 하기에 검문했더니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민혁은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장수처럼 외쳤다. 그의 말에 박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윤서진 중장의 얼굴을 몰랐다. 가림관한 초급 장교에게 세성 장군의 얼굴은 TV 뉴스에서나 스쳐 지나갈 뿐 직접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는 이민혁의 말과 눈앞 여성의 행사액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 박소희의 눈에 비친 윤서진 중장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기상이나 위협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민혁과 비슷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선생님, 실례지만 신분 확인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직사관 육군 소위 박지훈입니다. 박소희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호칭은 장군님이 아닌 선생님이었다. 그 역시 그녀를 민간인, 아마도 고위 군무원 정도로 판단한 것이다. 윤서진 중장은 박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이민혁과 같은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과 혼란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상황실로 갑시다. 가서 확인시켜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민혁이 아닌 박소희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민혁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당직사관이 개입한 이상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서 당신 정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봅시다.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외치며 앞장섰다. 마치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자라도 된 것 같았다. 위병소 옆에 위치한 당직사관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윤서진 중장의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박소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이민혁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어디서 근무하는 어떤 군무원이신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혁이 취조하듯 말했다. 윤서진 중장은 그런 글을 잠시 응시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을 돌렸다. 당직사관실 벽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다. 맨 마지막, 가장 최근의 자리에 익숙한 얼굴의 사진이 있었다.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를 단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가리켰다. 그 순간 이민혁과 박소희의 시선이 동시에 액자로 향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여성이 천천히 겹쳐졌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 뿐 단정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눈빛, 입가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민혁의 입에서 하는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박소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사진과 여성을 번갈아 보았다. 틀림없었다. 눈앞에 이 여성이, 자신이 선생님이라 불렀던 이 인물이 바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정운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성, 윤서진 중장이었다. 사령관님. 박소희의 입에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배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이민혁도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디 계집년 따위가 장군 사칭을 하냐. 군무원답게 얌전히 굴어.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리기를 바랐다. 털썩! 이민혁 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의 조각처럼 비참하고 초라할 뿐이었다. 윤서진 중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과 경악 속에서도 그녀만이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이민혁에게 다가가지도 공포에 질린 박소희를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직사령에게 연락하게, 사령관이 복귀했다고, 그리고 자네들은 잠시 여기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의심하지 못했다. 고요한 폭풍의 눈 안에서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김민석 소위는 거의 혼비백산하여 당직사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직사령의 잠이 덜 깬 목소리는 사령관님께서 복귀하셨습니다. 라는 김소위의 떨리는 보고에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악으로 바뀌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고요했던 사령부의 밤 공기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곧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자명했다. 당직 사관실 안, 강서윤 중장은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김소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바닥에는 황민준 하사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강 중장은 먼저 김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소희, 예계 사령관님. 김소희는 거의 튀어오르듯 대답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는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야. 다만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지. 모든 지휘관의 얼굴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자네의 책임이 아니네. 예상치 못한 온화한 말에 김소희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거대한 질책과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중장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꾸짖음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하게. 군복은 계급을 나타내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닐세. 군복을 벗은 장군도 장군이고 군복을 입은 이등병도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군인이야.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입은 옷이나 어깨의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게.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김소희는 진심을 담아 외쳤다. 짧은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의 군생활 전체를 관통할 깊은 가르침이었다.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바닥에 주저앉은 황하세계로 돌렸다. 황하사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나버린 듯했다. 황하사? 강 중장의 부름에 황하사의 어깨가 움찔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깊은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일리나즈! 나지막한 말에 황하사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뻣뻣하게 섰다. 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황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강 중장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나? 질책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황하사는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뭐 말씀이십니까? 왜 내가 사령관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 왜 나를 계집년이라 부르며 군무원답게 행동하라고 했나? 자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거짓 없이 말해보게. 강 중장의 눈은 집요하게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황하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그 추악하고 비열한 생각들을 어떻게 감히 이 사람 앞에서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말하기 힘든가? 그럼 내가 맞춰볼까? 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자네 눈에는 여자가 별 3개를 단 군인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겠지.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감정적이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테고 군대라는 남성적인 조직의 정점에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네가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자네는 눈앞에 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자네가 보고 싶은 거짓을 본 거지. 내가 틀렸나? 황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서 있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다급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사령인 대령과 참모 몇몇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마 사령관님 무고하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직 사령은 바닥에 흥건한 물기와 넋이 나간 황하사, 그리고 고요히 서 있는 강 중장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령관이 민간인으로 오인받아 일가의 하사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것은 부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나 있나? 당장 이놈을 헌병대로 끌고 가. 당직 사령은 분노에 차 황하사에게 호통을 쳤다. 참모들 역시 금방이라도 황하사를 끌고 갈 기세였다. 황하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만. 그때 강 중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모두 진정하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당직 사령은 자네의 자리로 돌아가 임무를 계속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해산하도록. 하지만 사령관님, 이놈은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든 중죄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당직 사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명령일세. 강 중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당직 사령과 참모들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 중장은 다시 황하사를 바라보았다. 황하사, 자네는 내가 두려운가? 황하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할 것 같나? 불명계 전역 아니면 육군 교도소 자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 같은가? 황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자네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내 어깨에 별 3개를 부정했듯이 나 역시 사령관이라는 이유로 자네의 남은 인생을 부정해버릴 수도 있겠지. 그것이 아마 자네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일 테고. 강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황하사, 별의 무게는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닐세. 그 무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황하세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네를 처벌하지 않겠네. 대신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세상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울 기회를 말이야. 자네의 그릇된 신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어. 그것이 자네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말이야. 황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벌하지 않겠다니, 기회를 주겠다니. 그날 밤 이후 이민혁 중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군법회의 대신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사령관 직속 보좌관. 그 소식은 삽시간에 사령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민혁은 그 어떤 처벌보다도 가혹한 사회적 낙인과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그의 뒤에서 수군거렸다. 야, 저 녀석이 그 전설의 계집년 발언 주인공이라며
겁대가리도 없이 별 3개를 건드렸으니 배짱 하나는 인정해줘야겠네. 배짱이 아니라 미련한 거지. 군 생활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사령관님께서 그냥 놔두진 않을 걸.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거지. 그나저나 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냐. 어떻게 저런 녀석을 직접 맡으실 생각을 다 하셨을까. 이민혁은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심지어 식당에서는 그가 앉은 테이블을 피해 멀리 떨어진 곳에 앉는 병사들도 있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떨쳐낼 수 없었다. 차라리 영창을 보내주지. 며칠 고생하고 나오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는 매일같이 자문했다. 그의 사무실은 사령관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었다. 햇빛도, 바깥의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마치 그의 고립된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그는 책상 하나와 컴퓨터,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만이 놓인 그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며칠이 흘렀을까? 사령관의 부름이 그에게 내려졌다. 이민혁은 마치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뻣뻣한 몸을 이끌고 윤서진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무실은 그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밝았다. 창밖으로는 사령부의 푸른 연병장이 한눈에 들어왔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윤 중장은 책상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오게. 이 중사 내 옆에 앉게. 그녀의 옆에는 손님용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민혁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민혁은 초조함에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이것들을 먼저 읽어보게. 윤 중장은 그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다. 이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수도 방위사령부 소속 여군 연군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군 복무기간 내내 여군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불편함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영웅이라는 단어와 여군이 함께 쓰이는 것이 그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무례함에 대한 복수가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보다시피 우리 부대 소속이었던 여군들 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의 기록이네. 부대 창설부터 현재까지 희생하고 공헌했던 모든 이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지. 이걸 제가 왜 봐야 하는 겁니까? 이민혁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가득했다. 윤 중장은 그제야 돋보기 안경을 벗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네는 나를 계집년이라 불렀네. 내 어깨에 있는 별 3개를 부정했지. 나는 자네의 그릇된 생각을 뿌리째 흔들고 싶네. 자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싶어. 그녀의 말에 이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치부를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다. 자네는 여군을 그저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치부했지. 하지만 이 서류 뭉치 안에는 자네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 자네는 이제부터 이 모든 기록을 샅샅이 읽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고민해야 해.
내게는 자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자네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이민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억지로 받아들고 집무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결국 날 이렇게 괴롭히려는 거였군. 그래, 해보시지.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아. 그는 반항심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도 잠시. 그는 결국 서류 뭉치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민혁은 첫 페이지부터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희생된 어느 여군의 이야기였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글자를 따라갔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길수록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잊혔던 감정의 파편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도 그의 방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다. 이분은 왜 가족을 버리고 전쟁터로 향했을까? 이분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했을까? 그는 처음으로 여군을 군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민혁 중사의 작은 방에는 이제 밤늦도록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마지못해 일을 하는 죄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그 서류 뭉치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눈은 그저 글자들을 좇는 것을 넘어 행간에 숨겨진 그들의 삶과 감정들을 읽어내려 했다. 수십 명의 여성 군인들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그들의 짧은 생애가 그의 컴퓨터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편화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이루고 있음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서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지희 하사, 1999년생, 특수전사령부 7207 특수임무단 소속. 이민혁은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707 특임단은 그 역시 동경했던 특수부대였다. 하지만 여군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낯설었다. 남자의 로망이라 여겼던 그곳에 여군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편견에 균열을 일으켰다. 서지 하사의 이야기는 한겨울 야간 침투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시작되었다. 훈련 중 갑작스러운 폭설과 함께 매복 지점이 무너져 내렸다. 서 하사를 포함한 팀원들이 눈사태에 휩쓸려 고립되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극한의 상황. 팀원 중 한 명인 신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갔다. 서 하사는 자신의 침낭과 식량을 부상자에게 모두 양보했다. 차가운 눈 위에서 밤새도록 부상자를 끌어안고 천을 나누었다. 이민혁은 서류에 적힌 그 짧은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치 자신이 그 눈밭에 함께 있는 것처럼 한기를 느꼈다. 서 하사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팀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정작 그녀는 동상과 저천증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전역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뒤따랐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팀원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희 하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저는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의 증언에는 존경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이민혁은 그들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여군이 남성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사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사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편견들이 거짓말처럼 허물어졌다. 여자는 약하다. 군대는 남자의 영역이다. 여군은 남자에게 짐이 된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이 모든 거짓된 신념들이 서지 하사의 작은 희생 앞에 무참히 깨져버렸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 바로 죄책감과 경외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비웃었던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그가 멸시했던 계집의 삶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군인의 삶이었다. 이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이름 3글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지희. 그는 그 이름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윤서진 중장이 문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서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저 사령관님, 이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후회가 아닌 순수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윤 중장은 그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이제 알겠나? 이 중사, 군복은 그저 천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생과 명예는 성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용기는 성별을 가리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민혁의 내면에 갇혀있던 편견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끼가 되었다. 이제 자네는 새로운 시작점에 섰네. 다음 임무를 준비하게.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섰다. 이민혁은 그녀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 명의 병사였다. 이민혁 중사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령관의 특별 지시를 받은 특임대처럼 사령부 곳곳을 누볐다. 그의 주된 임무는 윤서진 중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이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이제 여군들의 훈련 상황, 부서별 여성 간부들의 애로사항 등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민혁은 이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군인만이 보였다.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는 여군들의 표정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업무에 몰두하는 여성 장교들의 모습에는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책임감과 헌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수집하는 정보들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닌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날 오후 이민혁은 식당에 홀로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부대원들 사이에서 이단하였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예전보다 덜했지만 그를 피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려 했다. 그때 저 멀리 식판을 든 한지아 하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신병교육대에서 갓 전입 온 신참으로 이민혁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지아 하사는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한쪽에 앉아있던 병사 몇몇이 한지아 하사를 향해 험담을 던지기 시작했다. 야, 너 오늘 총기 분해할 때 손톱 부러졌다며? 캬. 역시 계집애는 총을 만지면 안 돼. 손톱이나 만지작거려야지. 그러게. 군대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나. 오빠들이 다 해줘야지. 그들은 한지아 하사가 들으라는 듯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한지아 하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동기들도 괜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과거에 자신이 뱉었던 비수가 한지아 하사에게 그대로 날아가 박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날카로웠다.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민혁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이거 봐라, 네가 왜 끼어들어? 너도 그동안 온갖 여자 군인들 무시하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려는 거냐. 그들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이민혁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그들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너희들에게 남자들은 군대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조롱하면 기분이 어떻겠냐. 그의 말에 병사들은 순간 움찔했다. 남자라서 군인인 게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인 거야. 똑같은 계급장 달고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훈련을 받는 전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와, 이민혁 하사님 말씀 대단하시네. 이제는 군자라도 되신 건가? 조롱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이민혁이 사령관에게 당했던 수모를 떠올리며 그를 더욱 비웃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앞에 놓인 식판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요란한 소리가 식당 안의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민혁에게로 향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병사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민혁에게 달려들었다. 이민혁은 비로소 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사과해, 한지아 하사에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병사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계집애를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민혁이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봐,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 한 병사가 이민혁의 멱살을 잡았다. 이민혁은 그들의 폭력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폭력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때 식당 구석에서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윤서진 중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섰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민혁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멱살을 잡은 병사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주변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때 이민혁의 입에서 덤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때려! 뭐라고? 내가 맞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때려! 이민혁은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멱살을 잡았던 병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민혁이 반항하고 싸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토록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에는 오히려 당황했다. 이거 나, 이민혁! 너 지금 연극하는 거냐?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그때 그들 뒤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이민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민혁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입술 안쪽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다음 공격을 기다렸다. 이민혁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먹을 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뱉었던 비수 같은 말들에 대한 속죄였다. 한 대 맞을 때마다 나의 죄가 하나씩 씻겨나가는 거야. 내가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에 대한 대가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 주변에는 이민혁과 그를 폭행하는 병사들만이 남아 있었다. 폭력은 계속되었다. 한지아 하사와 그녀의 동기들은 이민혁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그를 돕고 싶었지만 남자들의 싸움에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중사님. 한지아 하사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폭력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들은 이민혁의 무저항에 오히려 더욱 분노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식당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몇몇 여군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한지아 하사의 동기들이었다. 그들은 겁을 먹었지만 이민혁을 저렇게까지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한지아 하사 역시 울면서 앞으로 나왔다. 중사님은 저를 도와주시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폭행을 멈추게 했다. 병사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봐, 여자들은 빠져 지금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여군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폭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한지아 하사는 쓰러진 이민혁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녀의 손에 닿은 이민혁의 몸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다. 괜찮으십니까, 중사님? 이민혁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고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연민이 아닌 오롯이 그를 향한 고마움과 용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민혁, 너 오늘 제대로 끝장났어. 병사들은 마지막 위협을 던지고는 식당을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민혁은 한지아 하사와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몸은 욱신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한지아 하사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강한 힘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저를 도와주셔서. 한지아 하사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이민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자신의 손이 더러워 그녀의 얼굴을 만질 수 없었다. 아니, 내가 고맙습니다. 이민혁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잠시 후 식당으로 윤서진 중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식판과 엉망이 된 식당, 그리고 엉망이 된 이민혁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혁과 여군들을 지나쳐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주었다. 그리고는 이민혁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어떤 천둥보다도 강력했다. 이민혁은 그녀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줄 새로운 시련을 기대했다. 그는 이미 그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혁은 윤서진 중장의 안내를 따라 낯선 건물로 향했다. 그를 뒤따르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불안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알 수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훈련용 더미들이 가득한 넓은 체육관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덩치 큰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훈련복 차림이었지만 이민혁은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강철처럼 번뜩였다. 그가 바로 사령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강혁 준이었다. 무술 유단자의 특공대 출신인 그는 그에게 직접 훈련을 받아 살아남은 병사들이 악마라고 부를 만큼 혹독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부하들을 가장 아끼는 진정한 군인이기도 했다. 최준희는 이민혁을 포함한 병사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이민혁의 멍든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이민혁은 최준희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꼿꼿한 자세와 표정에서 쓸데없는 일로 소란을 피운 하찮은 녀석들이라는 생각이 읽혔다. 최준희, 이민혁 중사를 맡아주게. 윤서진 중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최준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령관님, 이놈 말입니까? 소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놈을... 최준희는 말끝을 흐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의문이 가득했다. 윤서진 중장은 최준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최준희,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네. 그가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리고 오늘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자네가 직접 교육해주게. 진정한 전우가 무엇인지,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몸으로 가르쳐주게. 최준희는 잠시 윤 중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최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윤 중장은 이민혁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민혁 중사. 최준희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일세. 자네는 이제부터 최준희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자네가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게. 윤 중장은 말을 마치고 병사들을 데리고 체육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체육관에는 최준희와 이민혁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준희는 뚜벅뚜벅 이민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고 위압적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민혁이가 바로 너였군. 최준희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네가 우리 부대 사령관님께 어떤 망건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다. 난 솔직히 네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널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최준희의 말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사령관님께서는 내 놈 같은 하찮은 놈을 직접 내게 맡기셨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나. 최준희는 이민혁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분께서는 내 놈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꺼져가는 불씨라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으신 거다. 하지만 나는 내 놈을 믿지 않아.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결과를 믿지. 그는 이민혁을 거칠게 바닥으로 밀쳐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너는 내 그림자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훈련을 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너는 내 곁을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될 거다. 그날부터 이민혁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최준희는 그를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도록 훈련을 받았다. 체력 훈련은 기본이었고 실전 기술, 전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 교육이 이어졌다. 이민혁은 땀과 피를 쏟아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매일 밤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준희는 그에게 어떤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질책하고 벌을 주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민혁, 너는 혼자 군 생활하는 게 아니야. 내 뒤에는 전우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어. 네가 약해지는 순간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라고. 최준희의 호통은 그의 몸을 짓눌렀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이민혁은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몸소 깨닫고 있었다.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이민혁은 점차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에 그는 강한 척하기 위해 늘 남을 깎아내리고 멸시했지만 최준희의 훈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강하지 않았다. 그는 나약하고 불안정하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한 명의 병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서진 중장이 자신에게 주었던 기회, 그리고 최준희가 던졌던 혹독한 가르침을 그는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그는 최준희의 훈련복에 박힌 땀방울을 보며 그의 눈에 서린 책임감을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부하들을 대하는 진심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 혹독한 훈련의 끝에서 이민혁은 더 이상 남자로서의 강함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강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강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늘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 명의 여성 장군이 존재하고 있었다. 최강혁 준위의 지옥 같은 훈련은 이민혁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파편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최준희는 단순히 이민혁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훈련 과정의 매 순간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는 전우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지켜야 하는가? 이민혁은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했다. 그의 가장 큰 깨달음은 훈련이 아니라 최준희의 일상 속에서 찾아왔다. 이민혁은 최준희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부대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다. 훈련이 끝난 밤, 최준희는 가장 힘들었던 병사를 찾아가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그 병사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가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민혁은 최준희의 눈에서 그 어떤 질책이나 명령도 아닌 진심 어린 동료애와 연민을 보았다. 최준희가 왜 그토록 엄격했는지, 왜 그토록 책임감을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혹독함은 그가 부하들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다. 힘들면 말해라.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 최준희의 그 한마디는 이민혁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던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다. 이민혁은 그제야 자신의 강함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약했는지를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이민혁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최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희님은 왜 저를 이렇게까지 가르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고를 친 병사일 뿐인데. 최준희는 자신의 훈련복을 벗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거칠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깊었다. 나도 너와 같았던 적이 있었네. 네? 이민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나 역시 한때는 너처럼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었네. 내 인생의 첫 스승이셨던 그분은. 최준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다. 그분은 여군이셨다. 당시 나는 그녀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분은 내게 훈련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계급과 성별을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나는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네. 군복 아래에 있는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인간을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최준희, 너는 이미 강한 군인이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군인이 되어라 라고. 최준희의 눈에 어렴풋이 물기가 서렸다. 이민혁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윤서진 중장이 최준희를 통해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최준희 역시 과거의 한 여성 장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분께 배웠던 모든 것을 너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유산이니까. 그리고 나는 너 역시 나처럼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유산을 전해주리라 믿고 있다. 이민혁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제야 윤서진 중장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을 벌하거나 교화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결국은 군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민혁이라는 작은 돌멩이를 던져 정체되어 있던 연못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준희님, 감사합니다. 이민혁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함, 그리고 멸시를 후회하는 참회의 울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군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그가 깨부수었던 과거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민혁은 최강혁 준이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의 새로운 보직은 수도 방위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에서 비상임 교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대신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병사들에게 군인의 본분과 전우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민혁은 교단에 설 때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았다. 여러분은 군대에 무엇을 배우러 왔습니까? 그의 첫 질문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총 쏘는 법, 행군하는 법,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남자답게 사는 법을 배우려 했죠. 하지만 저는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대상은 계급이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한 여성 장군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이민혁의 이야기는 젊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군인이라는 존재를 계급이나 성별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특히 여성 병사들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는 그들이 겪을 수 있는 편견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너희는 너희 자신만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1년 후의 어느 날, 이민혁은 사령부 정문을 지나치다 멈춰섰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명의 젊은 여성 병사가 위병소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하고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운이었고 그녀는 이민혁의 강의를 들었던 신병이었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정문에 멈춰 섰다. 운전병은 능숙하게 차를 세웠지만 뒷좌석에 탄 한 사람 때문에 차는 바로 통과하지 않았다. 운전병이 뒷좌석의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다. 그녀는 바로 윤서진 중장이었다. 그녀는 사령부 밖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김하운 병사는 그녀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지 신원과 용무를 밝히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민혁은 1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계집년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김하운 병사의 목소리에는 오직 규율과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윤서진 중장은 김혜은 병사의 태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순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김하은 병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격려를 했다. 수고하십니다. 사령관님, 수고 많다. 병사, 이 시간에 고생이 많네. 윤서진 중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윤 중장은 천천히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문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이민혁은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윤서진 중장은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민혁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김혜운이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그녀의 작은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이민혁이라는 돌멩이를 던져 정체된 연못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문은 이제 군 전체의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편견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존경심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군인으로 거듭났음을 느꼈다.